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읽어온 지 몇 년 됐어요. 이 해로웨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는, 제가 지금은 인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 생물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해로웨이가 관심 가지고 분석하는 동물행동학 내지는 사회생물학 그쪽 계열을 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참 많고, 뭐, 생물학적 환원주의 결정론 말들이 많은데, 해로웨이 분석은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도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감이 어렴풋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왕언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왕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역시 훌륭하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진 잘 모르겠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물론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다를 테니까, 좀 다르겠지만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다 그 사람의 의견을 100%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대충 이 사람이 세계를 보는 감각이 어떻다라는 느낌? 그런 거를 좀 전달해 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삼정치, 번역도 생체정치, 생명정치, 삼정치 이렇게 다양합니다만, 저는 번역어는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일단 삼정치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이 부적절한 타자들을 위한 삼정치죠. 부적절한 타자. 참, 아리송다리송한 표현인데, 그 내용은 뭔지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번 강좌에도 여러분들도 다 삼정치, 생명정치라는 그럴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말을 유행시킨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이 미셸 푸코일 듯한데, 이 사람이랑 그다음 보다 최근에는 이제 조르조 아간벤이라고 부르는 국내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죠. 이 두 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못해서 이제 강의 안에 살짝 제가 언급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도 이제 많이 언급될 수 있는, 이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물론 이 맥락에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게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은 이제 푸코와 아렌트의 어떤 분석적인 자원들을 갖다 한번 결합시켜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푸코 자체 내지는 아간벤 자체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더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좀 원활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냥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아간벤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처음에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호모사케르라는 책을. 그러면서 뭔가 어떤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독창적인 시각으로 참 얘기를 잘 하는구나. 물론 이 시대상에 대한 것만 아니라 아간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항상 어떤 본질적인 주권 권력의 작용?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긴 하고 그렇긴 한데, 여튼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재밌고 한동안 이제 아간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는 또 마침 생물학과를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생명 그런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소위 생명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까? 말을 하자면 이제 헐벗은 생명? 그냥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번역어가 이 말에도 있는데, 아간벤 자신은 헐벗은 삶, 생명 이런 것들의 말이 좀 약간 좀 거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고 그냥 그런 생명 있잖아요. 생명 그 자체. 쉽게 말하자면 어떤 형식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그냥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것으로서의 생명. 그런 것들, 아니면 그걸 좀 더 넘어서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어떤 동물적인 결합 소위 그런 것들에 탐닉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이 시대의 정치적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나. 그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권선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 어떤 사람이, 특히 여기서 사람이라는 사실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살아있음 자체로 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권리? 그런 것이 아마 인권의 개념일 텐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뭐 아간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냥 죽음만이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생명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럼으로써 어떤 삶의 형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권리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면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 가령 사람이 짐승화된다거나 동물화된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실제로 그 개념을 통해서 자기가 놓여있는 어떤 억압의 조건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정치 표어 중에 하나가 돼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한편으로 살펴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삶을 항상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뭔가 좀 빈곤하고 박탈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말이 그냥 어떤 그냥 쾌불쾌를 표시하는 그런 울부짖음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나 지도를 그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다른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점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야지만 될까? 왜냐면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단순한 생명, 그냥 생명 자체 이런 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하다못해 뭐 환원주의적이고 세계를 기계론화시키는 어떤 종류의 무슨 뭐 생물학적 실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조차 실험실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뭐 실험 대상을 단순히 도구로 취급하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거 있으니까 뭐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뭐 소위 제3세계에 가서 뭐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실험의 내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뭐 그 사람들한테서 피의를 채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을 실험동물 취급한다, 짐승 취급한다 이런 얘기들 타당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항상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러면은 실험실의 동물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 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박탈되고 단순하고 그러한 것인 것처럼 사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동물이나 생명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동물이야 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농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어떤 뉘앙스가 실릴까요? 이런 짐승 같은 녀석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네, 본능에 충실하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의 상황 무슨 뭐 역사적 문화적 뭐 이런 복잡한 지식들은 필요 없고 그냥 충동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리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나의 신체 나의 뭐 물과 무슨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등등등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화합물 이미 벌써 많은 어떤 구성 성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것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생명 혹은 어떤 동물의 삶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한 극단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이 번성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런 우리같이 뭐 강의를 듣는 활동도 해줄 수 있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힘이에요. 이 세계를 이루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다른 한편에서 그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것. 굉장히 부정적인 한계, 그냥 숨만 벌떡벌떡 쉬고 있는 거. 어떤 언어를 통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그런 걸로 연상이 된다는 거죠. 신성한 것이라는 거에는 항상 이중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물론 아간벤이 그 인권 내지는 뭐 어떤 소위 그냥 단순한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뉘앙스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는 아간벤은 좀 다른 입장을
내지는 실질적인 어떤 전략, 대항 전략이라는 걸 좀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여튼 그런 차원들을 지적했죠.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신성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든 내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든지 간에 어떤 순수한 질적인 것 그런 것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로제 카이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했죠. 특히 이제 놀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이제 놀이하고 의례, 그러니까 어떤 성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놀이라는 것은 사실 순수하게 어떤 형식에 관한 것이고 이제 신성한 것 내지는 의례 같은 것은 순수하게 어떤 질적인 차원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신성한 것, 생명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것으로 보던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 의미에서 신성한 것으로 보던 거기에는 분명 어떤 순수함의 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살아간다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막 어떤 환희 상태, 연락의 상태 그런 것들의 느낌을 선사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 굉장히 극심한 어떤 부정적인 한계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생명정치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생명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한계처럼 지시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렇다는 느낌을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짐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항상 그런 이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혹시 우리가 소위 동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들도 짐승화되고 있진 않은가. 사람이 사물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소위 사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들도 사물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생명의 원동력이 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제 그것이 아주 일면적으로 순수하고 질적인 어떤 것으로 그려지게 될 때 빠지게 될 위험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이제 동물적인 삶을 영위를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단순한 어떤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세계들, 그것을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사실 얘기를 하죠. 가령 뭐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이제 그 동물, 소위 동물 내지는 생명체라는 것하고 이제 인간, 현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때의 주요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이제 동물은 세계를 갖지 않고 새가 빈곤한데 이제 인간은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동물은 그냥 단순히 자신한테 주어진 어떤 직접적인 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자극들에 반응할 뿐이지만 사람은 어떤 항상 동시에 어떤 전체의 하나의 세계를 표상하면서 응답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발화를 할 때 그 발화라는 것은 단순히 배고파와 같은 그런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거기 굉장히 많은 의미론적인 어떤 해석적인 층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동물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꿀벌 실험의 예를 들기도 하고 꿀벌은 다시 자기의 어떤 전체 삶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고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꽁무니를 자르면 꿀벌이 이렇게 설탕물을 빨아먹고 있을 때 뒤쪽에서 계속 빠지겠죠. 뭐 꿀벌을 만약에 살려놓는 데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라면 끝도 없이 이렇게 들이키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 나의 배 아래가 사라졌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법도 한데 꿀벌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기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주변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에 대해서 그걸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부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호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연결된 어떤 지시가 계속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세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동물이 시지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시각적인 자극, 빛에 반응할 수 있느냐,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그가 어떤 응시를 할 수 있느냐, 눈빛만으로 소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하듯 어떤 응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죠. 가령 이제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글쎄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일반적인 동물, 소위 대문자 동물,
A로 표시된, 대문자 A로 표시된 그런 동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반적인 고양이, 대문자 C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고양이도 아니라 작고 흰 이 한 마리의 특정한 아주 구체적인 그 고양이가 나를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욕실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데 암컷 고양이기도 했고 이제 그때 데리다는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 부끄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동물한테는 벗었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기가 그 철학자로서 그 앞에서 완전히 철저히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이제 단순히 동물은 그냥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는 어떤 응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물론 데리다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떤 서구 형이상학의 최후에 해체되어야 할 범주라고 이제 그가 지칭하는 동물 개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겁니다. 뭐 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 제가 설명드릴 헤러웨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데리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반응을 내놓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튼 그런 맥락들을 다 떠나서 보통 우리가 이 시대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땐 그냥 재생산하는 존재. 걔네들은 개체성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의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유로서 범주화에 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푸코가 어떤 삼정치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유 내지는 인구, 유적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재생산만 해요. 그냥 번식해요. 그냥 종의 재생산? 하여튼 뭐 종을 이어가는 뭐 그런 것? 뭐 사실 현대 생물학에 그런 표현은 전혀 쓰지 않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있다거나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뭐 문화적 역량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할 뿐 내지는 뭐 쾌화불쾌, 호흡으로 뭐 이런 것에 감각에만 탐닉하는 그냥 직접적인 반응에만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사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아닌 존재라면 동거하는 분들 계세요? 뭐 고양이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이 같이 살고 계실 겁니다. 예. 뭐, 밤이 되면 이렇게 스스스 기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알 수 없죠. 게다가 뭐,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나야, 이거요. 이건 나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호모사피엔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생을 연구한 사람들, 생물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어떤 결과들을 많이 발견을 해냈는데,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유전체, 게놈이라고 하고 뭐 지놈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실제로 담고 있는 세포는 10%밖에 안 돼요. 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세포가 아닌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럴만하죠. 사람의 세포는 뭐 진핵생물이고 상당히 크고 거기에 비해서 뭐 바이러스는 뭐 세포 하나에 무수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뭐 얼마만큼 믿을 만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뱃속에는 상당히 많은 대장균 등등등이 득실거리고 있죠. 그리고 걔네들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소화하신 음식에서 얼마만큼 더 많은 열량을 효율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뭐 구수한 냄새도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 언제 뭐 혼자 산 적이 있었던가요? 혼자 산 적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이 무르익지 않을 텐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한테 개체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게 예전에 손가락만한 쥐 있어요. 팬더마우스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실험실에서 보통 이렇게 실험용으로 사육하는 쥐를 갖다 개량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이쁘게 생겼죠. 왜 팬더마우스냐면 그냥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목덜미랑 엉덩이 부분에 되게 이렇게 까만색 띠가 있어요. 그래서 꼭 팬더공 같아요. 그래서 팬더마우스라고 정말 손가락만 하고 몸무게 한번 재봤더니 20g이 될까 말까 한데 제가 한 쌍을 데려왔죠.
그러면은 뭐 새끼가 생기죠. 새끼가 생기고 새끼에 뭐 하여튼 뭐 엄청난 근친혼 집단이 되는데 근데 그 걔네들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너무 개성이 뚜렷한 거예요. 예. 그거를 굳이 겉보기의 모습, 전박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말 고유한 본인들의 어떤 개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고양이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고양이 키우거나 개 키우는 사람들을 늘 소위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쁜데 뭐 저는 뭐 자식이라는 비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튼 그렇죠. 우리 애는 어때요? 저때요. 예. 그래서 마치 그 자체가 어떤 고유한 역사가 있는 거죠. 걔네들한테도. 그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만들어지고 나한테 오게 된 배경 그런 것들에는 어떤 그 소위 애완동물 시장이라는 것에 엄청난 뭐랄까 상품화된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얽혀 있는 거. 예. 특히 이제 어떤 서구에서의 애완동물 문화라는 것을 그것이 아마 이제 한국에도 유입된 것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없죠. 뭐 사실 개라는 존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문화에서 개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거 정말 다양했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맺는 관계들도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얼마만큼 과연 이제 순수한 생명, 단순한 생명 그런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물론 특히 이제 뭐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동물 그럼 보통 포유류, 조류, 많아요. 어류, 파충류 이 정도고 뭐 곤충은 이제 뭐 되게 뭐랄까 그냥 동물의 범주에 끼지도 못하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이 속하는 건 이제 포유동물이잖아요. 포유동물이 속하는 거는 이제 척추동물문이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분류군으로 이제 문, 그 이외에 뭐 개라는 것을 들기도 하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데 문에만 이렇게 33개가 존재를 합니다. 뭐 해파리 같은 강장동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분류도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를 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뭐 동물 개에 척추동물 문에 포유 강에 영장 목에 뭐 그다음 복잡한 거 건너뛰시고 이제 인과에다가 호모 속에 속하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물이라는 것의 다양성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이거는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